안녕하세요.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논문 쓰는 거를 꼽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야 다 한 연구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냐 싶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연구를 하는 것과 그에 대해서 쓰는 거는 같은 일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고요. 좋지 않은 연구는 좋은 논문이 될 수 없지만 좋은 연구를 오랫동안 공들여 해놓고도 좋지 못한 논문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연구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공통적인 최종 목적은 논문을 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원 때는 논문 한 편 써서 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논문을 써서 연구로 먹고 사는 프로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절반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퍼블리시 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1저자로 쓴 게 2개, 그리고 교신 저자로 하나, 공동 저자로 쓴 게 이제 2개를 출간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북 챕터 포함해가지고 1저자로 쓴 게 3개, 그리고 공동 저자로 쓴 저널 및 보고서가 총 5개. 결국 연구원으로 산다는 거는 연구를 계속 하는 건 물론이고 계속 글을 써야 되는 직업이에요. 많은 훌륭한 연구원들에 비해서 저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몇 년간 매년 몇 편씩의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논문 쓰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저의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가 뭔지. 이제 위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말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원의 삶은 이렇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한다. 연구 계획을 세운다. 연구를 진행한다. 결과를 낸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쓴 논문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연구를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란 논문을 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학원생을 포함해서요. 아무리 좋은 연구도 논문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연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기간 동안 자신이 열심히 연구한 걸 가지고서 마지막 단계로서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죠. 논문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 쓰는 것을 음식점 장사하는 거에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잘 만들어서 이참에 한번 떡볶이 집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잘 맞아야지 성공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떡볶이가 맛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음식점은 그게 가능합니다. 맛만 있으면은 누구나 해먹는 떡볶이를 가지고서도 성공한 음식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논문 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논문 음식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룰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나만의 레시피를 가지고서 요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룰이 하나 있습니다. 떡볶이 집을 만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서는 논문 음식점에서 떡볶이 집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맛있는 떡볶이여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그 떡볶이에는 기존 떡볶이에 없는 새로운 점이 최소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빨간 떡볶이만 있는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치즈 떡볶이가 나온다든지 간장 떡볶이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점을 한 가지 추가해야지 음식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군가 치즈 떡볶이도 만들고 간장 떡볶이도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점을 찾아야 됩니다. 누군가 모짜렐라 치즈로 치즈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나는 스위스 치즈로 한번 만들어 볼까? 나는 체다 치즈로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 다른 레시피를 써서 떡볶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한 연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기존에 했던 연구와 구분짓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놓고도 논문으로 출간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기존에 없는 떡볶이를 만드는 거죠. 완전 새로운 떡볶이. 그런 경우가 이제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데 실리는 거고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연구가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고요. 치즈 떡볶이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가 다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곳에 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각자가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세상에 나오는 게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논문을 쓰겠다 싶으면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스토리를 전달해야 되겠다. 기존과 다른 어떤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클리어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연구 논문들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내 연구를 이 연구들과 구분을 지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 uniqueness, contribution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연구된 분야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굉장히 새로운데 이거 해볼만 한데 라고 떠올리시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년, 20년 전에 누군가 혹은 몇십 년 전에 누군가 벌써 논문으로 냈을 거예요. 굉장히 낙담하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운이 좀 나쁠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다해서 좋은 연구 주제를 찾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논문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비슷한 논문을. 굉장히 낭패지만 이럴 때는 그냥 그 논문을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연구에서 이 논문과 다른 어떤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사전에 논문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이유는 논문을 쓰고서 학술지 같은 곳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리뷰어들이 여러분들의 논문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연구가 기존 연구에 비해서 새로운가,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는가, 유니크니스와 컨트리뷰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도 이미 누군가 비슷한 연구를 해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문이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논문을 더 잘 써도 퍼블리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준비할 때부터,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그리고 논문을 쓰시면서 여러분의 떡볶이는 기존의 떡볶이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 논문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좋은 논문을 쓰느냐, 그리고 논문을 썼을 때 어떻게 하면 퍼블리시 될 확률을 높이느냐에 관한 거였어요.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좀 논문이 부족하고 새로움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낮추고 여러 번 리젝 당할 거를 감수를 하면은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쓴 논문을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예를 들면 기존 떡볶이에 마늘 한 스푼 정도를 추가한 정도로 어딘가에 퍼블리시 할 수 있겠죠. 아쉽지만 뭐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대학이 존재하는 것처럼 수많은 저널들이 존재를 하고요. 모두가 이제 탑스쿨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아쉽지만 좀 임팩트 낮은 저널에 논문을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해당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연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걷고자 했던 교수 연구원으로서의 삶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관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수로라도 하시지 않길 바래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표절이나 조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새로울 거 없는 떡볶이를 만드는 건 괜찮죠. 하지만 누군가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레시피, 그리고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해가지고 가게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새로운 연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해온 연구 위에, 그 업적 위에 자신의 컨트리뷰션을 조금 얻는 정도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했던 연구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선 논문을 쓰면서 참고하고 인용한 논문들은 적합한 방법으로 레퍼런스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레퍼런스에 표시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논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논문에 직접적으로 가져오시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논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신 일과 여러분들이 다른 논문에서 가져온 부분이 클리어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다른 논문에서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논문에 싣기 위해서는 적합한 과정을 거쳐서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나 가능해요. 그냥 단순히 레퍼런스에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논문 표절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생각해보는 건 이거 하나예요. 저자는 알고서 그랬을까 아니면 실수로 그랬을까? 아마 저자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쪽이든. 아무튼 의도가 없이 실수하는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신경 쓰는지 제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논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할 때 보통 2번의 단계를 거칩니다. 한 번은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 논문에다 한번 쓰면 좋겠다 라는 부분들을 임시 파일에다가 잘 정리를 해둬요. 이때 보통 저는 해당 부분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지 않고요. 제가 직접 제 표현으로 한번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관련 논문 정보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잘 표시를 해두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자료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쓴다 할 때도 그 자료들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논문의 맥락에 맞게 다시 한번 고쳐서 씁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당연히 레퍼런스 정보는 따라가고요. 두 번 다 제가 제 글로 쓸 때만큼은 그 참고하는 논문을 직접 보면서 쓰지 않아요. 혹시라도 제가 그 표현들을 따라 쓰는 경우가 생길까봐. 석사, 박사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프로그램 한번 돌리면은 어디에서 얼만큼 가져다 썼는지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숙제 제출할 때도 교수님들이 그런 걸 확인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수로라도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표절에 관련된 거 외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과를 내서 논문을 쓰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연구 과정 중에 많은 데이터들을 측정을 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를 냈는데 명확하게 이건 에러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라면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 에러를 찾아낼 수도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에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논문을 쓰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몇 번씩 들여다봐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논문을 써서 교수님의 검토를 다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 하는 경우, 그럴 땐 당연히 바로 알리고 논문을 고쳐야죠. 다행이에요. 그 교수님 선에서 찾았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 다 마무리돼서 학술지에 제출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찾았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바로 그 학술지에 알리고 고쳐야죠.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등이 쭈뼛쭈뼛한 느낌이 들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냥 이거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루면 미룰수록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문제를 확인하시는 그 즉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걸로 큰일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감추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는 바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여했던 논문에서 이제 학술지에 제출을 하고 리뷰를 다 받고 퍼블리케이션이 결정된 상황에서 저자 한 명이 데이터상에 문제가 있었다 라면서 알려왔습니다. 그 저자는 같이 참여했던 연구원들 및 공동 저자인 보스에게 이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미안하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어떤 문제였고 이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논문의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를 굉장히 발빠르게 보고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논문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퍼블리케이션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런 거를 알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달하는 분위기도 심각했고요. 그런데 이때 그 말을 들은 보스가 한 말을 저는 평생 기억을 할 것 같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은 꼭 써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Don't worry, this is part of research.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도 연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는 그날 바로 학술지 에디터한테 연락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발빠른 조치 덕에 생각보다 빨리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이 출간된 이후에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숨기지 말고 가능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요. 조작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과를 내고 논문을 쓰는 일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아실 테니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유혹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혹시나 지름길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잘못된 지름길은 지름길이 아니다. 특히나 누군가 시킨다고 해서 이거는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시킨 대로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이고요. 인디펜던트 리서처로서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논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 들고 와서 공동 저자로 넣어줄 테니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논문 한번 읽어서 리뷰하고 코멘트 주는 거로 저자가 된다면은 성과가 나오니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리뷰는 하겠다 하지만 저자에는 이름을 올리지는 않겠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조작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논문에 제 이름을 올리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해서 그래요.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연구를 본업으로 삼으시려는 분들은
그냥 단지 쉬워 보이는 지름길은 피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뤄나가는 것만한 좋은 지름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어서 2주 후에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